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보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받고 딱 6개월만 지나면 바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저의 엄청난 착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하고 10개월 만에 퇴사를 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제 친구들은 다들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친구들을 보면 그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친구들은 벌써 애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저는 조금도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독방 육아라도 했다면 정말이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네요. 인터뷰를 하러 간 곳에서 남편을 만난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그다지 좋은 분위기였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쪽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재혼을 하셨는데 우리 가족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까지는 아니지만 저만 겉도는 분위기였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보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고 아버지는 그런 새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쁘셨거든요. 거기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셋이나 있다 보니 부모님의 관심이 제게 오기란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긴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이 있던 아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남편이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집살이가 싫다는 것보다는 제가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었죠. 직업의 특성상 외박하는 날도 있고 일찍 출근하는 날도 있고 좀 엉망이거든요. 남편은 공무원이라 칼출근, 칼퇴근이 대부분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까지 몰고 온 남편은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산다고 해도 1층에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살고 우리는 2층을 통으로 쓰게 될 거야. 말만 같이 사는 거지 까놓고 보면 각자 생활이나 마찬가지니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어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우리 집 알잖아.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겠냐고. 난 자신 없거든. 아버님과 어머님도 나를 못마땅해 하실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깐깐하신 분들 아니다 너. 특히 우리 아버지. 거기다 두 분 다 널 좋아하시니까 걱정 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의 말을 믿고 시댁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긴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잘해주셨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시집살이가 쉬웠나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집살이가 쉽다고 생각되었던 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몸에 익혀야 하는데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고생을 했고요. 시집 와서 제가 힘들었던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아침 준비였어요. 저는 일찍 나가는 일이 많아서 결혼 전에도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저 딴에는 결혼을 했으니 좀 달라져 보자는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따로 산다고 해도 계단만 내려가면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시동생까지 다들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출근 전에 아침 준비를 하러 가야 하나 아니면 출근 준비해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나가도 되나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며느리인데 뭐라도 하자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려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왜 내려오느냐고 하시더군요. 아니, 출근하기도 바쁘면서 뭐하러 내려와? 오늘은 일찍 안 가도 되는 거야? 아니요, 아침에 긴급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만 도와드리고 나가려고요. 아니, 그럼 10분이라도 더 자지 뭐하러? 아가,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아침마다 무슨 수로 일찍 일어나. 아직 나 멀쩡하다.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보시면 또 난리 난다. 네? 아버님이요? 아버님께서 왜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는 일하는 사람 배려 못하고 시집살이 시키느냐고 도끼 눈을 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영 마음이 불편하면 아침에 주스랑 신문만 좀 챙겨서 준비해놓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일찍 일어나서 신문이랑 야채 주스를 챙겨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찍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보다도 한참 젊으셨어요. 두 분 다 퇴직을 하시고는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시고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절에서 일을 하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 이후 고문역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두 분 다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쪽이라 집에 계시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을 복지관에서 가르치고 있으신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엄청 호랑이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면 가차없이 꾸짖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든다고 하셨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혼나고 들어온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나도 아까워서 혼을 못 내는데 왜 다른 사람이 혼을 내느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설마 잘못을 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꽤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그런 어머님들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한 것인지 아직 다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 어른이야. 그래도 아버님,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자기 아이가 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도 인터뷰 몇 번 해봤는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학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 학원 강사들까지 엄청 많단 말이죠. 그 때문에 못 본 척 눈 감는 경우들이 꽤 많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와서 따지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직은 그런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료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진정 자신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셨죠.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마음 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들으면 어느 정도인가 싶으시겠지만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이랍니다.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고깃집을 나서는데 길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술에 떡이 되었구나 싶었지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학생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걷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붙들고 속에 있는 것을 개워내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저절로 시선이 갔죠. 그런데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다들 눈을 피하며 지나가기 바빴죠.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셔서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렸는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시아버지께 영감탱이가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전혀 물러서는 것도 없이 미성년자가 어디서 술이 생겨 이렇게 마신 것이냐며 꾸짖으셨죠. 자기 몸을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마실 술은 어디서 난 거냐. 이래가지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여기서 잠들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봐. 집은 어디인지 알겠어?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거기서 그냥 가요. 아니 애들이 여기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냥 간단 말이야. 나쁜 사람들한테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아버지 그건 저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남편의 말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들에게 생수를 건네주시며 정신 차리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다 못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순경들이 다가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죠.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경찰서까지 따라가신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런 일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더 심한 일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부모님께서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방금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답니다. 두 분이 영화를 보고 오시는 길에 학생을 만났는데 애들이 시아버지께 다가와서는 돈을 줄 테니 담배를 좀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 애들은 사람을 골라도 시아버지를 골라서 부탁을 한 건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담배를 왜 피우느냐고 한 소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섭더라. 너희 시아버지가 딱 한 소리 하니까 바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멱살부터 잡는데 어우 진짜 손이 아직도 떨리는구나. 아 그래서요 어머니? 혹시 어디 다치신 것은 아니시죠? 넘어지시거나 맞았다거나 아버님은요? 일 없다. 그래봤자 애들인데. 아버님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애들이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시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자기 기분 상한다고 손부터 올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잔소리하시는데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하셨지요. 저도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이들도 나이 많은 어른이 전혀 기죽는 것 없이 이야기를 하자 당황한 모양인지 자기들끼리 미친 것 같다고 궁시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영화관에서 나오던 커플이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 덕분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셨죠. 요즘 애들 무섭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차라리 그냥 사주고 마세요. 괜히 좀 나서지 마시고요. 아니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란 말이야. 어린애들이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데. 가족을 생각하셔서라도 성격 좀 죽이시라고요. 만약에 애들한테 맡기라도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크게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버럭 소리를 높이며 지켜보는 가족들 마음 좀 생각해달라고 했죠. 늘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짤막하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늘 자기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신혼 초에 시아버지께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가족이 생겼으면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이죠. 당시 저와 남편이 크게 싸워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이 참 좋다 못해서 호구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진짜 옆에서 말리면 알겠다고 대답은 하면서 그놈의 호구짓을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의 호구짓이 시작점이 되었지요. 친한 친구가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다고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보증이라니요? 가족도 함부로 안 서는 게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뭘 믿고 보증을 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나랑 10년지기 친구야.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믿어도 된다니까? 10년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친구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우리 결혼도 아슬아슬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리고 투자해도 손해볼 건 없을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야. 남편은 친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사기 같았어요. 무슨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저 몰래 보증을 서려고 했는지 무슨 서류를 꽁꽁 숨겨둔 것을 발견했죠. 그 일로 저와 남편은 아주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고 했고 저는 죽어도 보증은 안 된다고 했고요. 결국 저희의 큰 싸움에 시부모님께서 2층으로 올라오셨지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던 그 순간에 하필이면 저와 남편이 과하게 흥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책을 제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고 그에 화가 난 저도 식탁 위에 있던 남편의 가방을 던져버렸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호랑이가 포효를 하듯이 엄청 큰 소리로 남편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요. 남편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시아버지를 불렀죠. 시아버지께서는 굳은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더니 둘 다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죄인처럼 1층으로 내려가니 시누이와 시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눈치를 보다가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모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똑바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방 안에는 정말 고요한 침묵만 흘렀죠.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가 따로 산다고는 해도 아래층에 어른들이 계신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면 되겠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웠던 거야? 이유 좀 알아보자. 그이가 저 몰래 친구 보증을 선다고 해서요. 분명히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으면서 뒤로는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도와주려고 했더라고요. 뭐? 보증?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기함을 토하시며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이셨죠. 저는 제 편에서 남편을 혼내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괜히 울컥해서는 결혼 준비할 때도 친구에게 돈을 덜컥 빌려줘서 자금 부족으로 신혼집 구하기로 했던 것을 포기해야 했었다고까지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시면서 남편의 등짝을 강하게 내리치셨어요. 언제까지 사람 좋은 척할 것이냐며 화를 내셨죠.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혼내시는데도 괜히 불안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일은 뒤로 두고 너희들 방금 뭐하고 있었냐? 저희야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면서 뭘 하고 있었냐고 서로한테. 시아버지 말씀에 저와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시어머님께서는 혀를 차시며 멀찍이 떨어져 앉으셨고요. 남편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냐고 하시면서 무섭게 입을 떼셨습니다. 싸울 수 있지. 너희 어머니는 어른들 계시는데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느냐고 하지만 나는 서로 할 말 참아가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 불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서로 털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큰 소리 낸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너희들 마지막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뭘 던지고 있어? 서로 맞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짓이야? 나이가 몇인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 차분하게 시작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언성을 높이시더니 사람 간의 예의를 말씀하시며 호되게 혼을 내셨지요. 다리가 저려오는데도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인간이라면 꼭 지켰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분을 풀기 위해 물건을 던졌으니 혼이 나도 쌌죠. 한참을 장소리하던 시아버지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는 바로 앉으라고 하시더니 남편에게는 2차전을 시작하셨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사소한 것 하나도 서로 의논하고 정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정했으면 지켜야지. 어디서 너 맘대로 혼자서 일을 저질러. 그것도 돈 문제를. 너 혼자면 네가 빚을 지든 사고를 치든 상관없어. 너만의 인생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결혼했으면 네 가족을 생각해야지.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요, 아버지. 뭐가 충분하단 소리야. 네 말이 타당했으면 새아가가 공감을 했겠지. 남편의 하소연에도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자르며 제 편을 들어주셨죠. 남편은 억울한 듯이 제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시부모님께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듯이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고개를 절레 흔드시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보증 사건은 없던 일로 되었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친구라는 사람 온 동네에 돈을 빌려서는 잠수를 탔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 강조하셨던 분이 시어머니를 비롯해 식구들 걱정시키는 일을 신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담배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도 조금은 달라지시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너무 놀라서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였답니다. 과연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까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아버님 성격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갑자기 왜 경비 일을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당시 경비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말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아는 시아버지라면 그런 사람들과 분명 마찰을 일으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그냥 입이 떡 하고 벌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회사 동료가 경비회사를 시작하셨는데 자기더러 와달라고 해서 말단 직원으로 가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간부로 와달라는데 왜 말단 직원이냐고 했더니 자신은 그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경비회사에서 하는 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시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의사는 분명하셨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이상한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시느냐고 했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죠.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말씀이 머리로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요즘 경비한테 험하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경비일한다고 무시하는 인간들도 많고요. 괜히 투집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별거 아닌 걸로 잘라버릴 거라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나도 다 들었단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그리고 길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저 몇 달만 해보기로 했으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저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딱 3개월만 해보시고 그만두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 짧은 3개월 안에 일이 터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경비가 할 일이 참 많더라고 하시면서 즐거운 모습을 하고 다니셨죠.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시아버지 안색이 너무 나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오늘 단지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곳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몰려오기에 자기들끼리 놀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처음엔 그냥 넘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유심하게 보셨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럿이서 동그랗게 아이 하나를 감싸고 서서는 발로 툭툭 차는 것은 물론 가방을 쥐고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봤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린애들이 몰려다니며 하나이를 괴롭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봐도 초등 저학년으로 보였다고 하셨죠. 듣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직접 보신 시아버지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이가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맡고 있던 아이가 울먹이며 소리를 지른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우는 아이의 입을 다른 아이들이 억지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죠.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뭐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놀라서 돌아보는데 아이들 반응이 이상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도망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라는 것을 알고는 코웃음을 치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목소리로 엄하게 말씀하셨죠. 왜 여럿이서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어? 그리고 친구 입은 왜 막고 있는 거냐?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남이 뭐라든 무슨 상관인데요? 경비 주제? 맞아. 경비는 실패자들이나 하는 거랬어. 아이들의 대답에 도대체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싶었던 시아버지께서는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고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해요. 그제야 아이들이 겁을 먹었는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울고 있는 아이를 잘 달래서 집으로 보냈다고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꼭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도 덧붙이셨고요.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속히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걱정하셨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가족은 이 일이 시아버지께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시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밝아 보이셨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없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요. 저희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피하시기만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그 초등학생 일이 마음에 걸리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고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 생각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과는 별개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좀처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시는 통에 무슨 일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리에 재능도 감각도 없는 저는 가족들 빨래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했었는데요. 그날따라 시아버지의 경비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먼지도 많고요. 무슨 험한 일을 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평소에도 그랬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서 봉사활동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모시러 나갔어요. 살짝 이유를 좀 여쭤볼 요량이었지요. 제가 마중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팔짱까지 끼며 데이트하러 가자고 했더니 그런 말도 할 줄 알았느냐고 하시며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아버님, 요즘 단지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도 많이 어두워 보이시고 오늘은 옷도 엉망이시던데. 일은 무슨 경비 일이 다 그렇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넘기기엔 한 번도 이러셨던 적이 없으셔서요.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3개월이 곧 끝나간다고 하시지만 아버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시아버지께서는 제 손등을 한동안 토닥이시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초등학생 때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 괴롭히던 무리 중에 아이 하나가 자신의 엄마를 데려와서는 시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뒤 확인도 하지 않고는 대뜸 남의 집 귀한 아이한테 무슨 짓이냐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화를 냈고요. 어이가 없던 시아버지께서는 그날 그 아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아이의 잘못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한마디 해주셨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군요. 그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그렇게 행복했을 리가 없다 그러는데 아우 참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름없는 소리들만 늘어놓더구나. 그 아이도 자기들끼리 뭐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고. 놀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소리를 지른다고 입까지 막는 것이 무슨 놀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고 그건 알듯이 뭐.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 아이 엄마가 주축이 되어서는 끊임없이 경비실로 민원을 넣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셨죠. 화단에 떨어지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불이 날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거 치우라고 경비를 고용한 것 아니냐고 하질 않나. 아이들이 인사하기에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한마디 건넸더니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사실은 너무 기분이 나쁘셔서 그만둘까도 했지만 말처럼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만 참아볼 생각이라고 하셨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평소 시아버지께서는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챙겨 다니셨죠. 아침으로 먹은 반찬과 밥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챙겨가셨답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시어머니나 제가 나서서 챙기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생신이시라고 점심 도시락은 준비하겠다며 시아버지를 빈손으로 보내셨죠. 그날은 저도 컨디션이 이상해서 병원에 다녀올 생각으로 연차를 썼고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병원에 간 저는 아주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가 간절하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계속 몸이 무겁고 졸리고 했던 것이 다 그 때문이더라고요. 같이 갔던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붙들고는 축하한다고 하셨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시아버지께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도시락을 들고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시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단지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도 속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은 더 나이가 많은 여자들 2-3명이서 시아버지 앞에서 짝다리로 서서는 팔짱을 딱 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아저씨!
내 택배 어디 갔냐고 묻잖아. 택배 도착을 했다는데 어딨냐고. 경비실에 맡겨두고 간 택배는 따로 없습니다. 택배기사나 회사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경비실로 들어온 택배는 저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럼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러는 것 같아? 집 앞에 뒀다는데 없으니까 이러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몰라, 경비가? 그런 일 하려고 뽑아둔 거지. 그럼 뭐 하라고 있는 건데? 말이 짧은 것은 둘째치고 택배가 분실된 것이 속상한 것은 알겠지만 경비실에서 관리하던 것도 아니고 집 앞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을 지금 누구의 탓으로 하는 건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트집을 잡는 것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패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입구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했지만 택배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나온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들은 더 난리를 피우며 그럼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높였죠. 단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하여튼 수상쩍다 싶었어. 그지 새끼도 아니고 남의 집 택배나 훔치는 인간이 무슨 경비라고. 내가 당장 전화해서 잘라버리라 그럴 거야. 그리고 싹 다 손해배상 받아낼 테니 각오하라고. 있지도 않은 택배를 제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억지십니까? 화면 보여드릴 테니 직접 보세요. 택배 기사가 들어온 적이 있나? 그리고 딱 봐도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말은 좀 굳게 합시다. 시아버지께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같이 CCTV를 보러 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정색을 하며 벌써 지웠는지 누가 아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시아버지께 저러나 싶어서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죠. 배운 것이 없어서 그 나이 처먹도록 할 줄 아는 일이라곤 경비일밖에 없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동네 애들한테 다 한 소리씩 해대고 알고 보면 이 인간 송아성 그 뭐시기 막 그런 거 아니야? 애들만 보면 환장하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좋게 좋게 말을 하면 선은 지켜야지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줄 알아요? 애 키운다는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애가 뭘 배우겠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와 동시에 누구인지 알겠더군요. 친구를 괴롭히다가 시아버지께 혼이 났다는 그 아이의 엄마였던 거죠. 참,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왜 애가 그렇게 못된 행동만 하나 했더니만 딱 부모를 보니 알겠더군요. 남의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나 똑바로 해. 내 택배 어딨어? 내놓으라고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당장 잘리고 싶어? 아주머니, 적당히 하시죠. 그렇게 억울하면 어디 봅시다. 택배 도착했다는 문자. 저는 그 아주머니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시며 시선을 돌리셨죠. 아무래도 방금까지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아버지 옆에 서서는 시아버지의 차갑게 굳은 손을 꼭 쥐고는 다시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어디 보자고요. 택배 도착했다는 문자. 그 문자 받고 나가봤는데 택배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택배가 도착했었다는 증거부터 보여달라고요. 이건 또 뭐야? 넌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단어 선택에 주의 좀 하세요. 어휘 수준이 진짜. 그리고 제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가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애시당초 택배가 있었던 것이 맞기는 한 것인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내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을 둘러보며 아주머니는 택배가 왔다고 하고 CCTV 상에서는 택배 기사가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니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택배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저는 단박에 택배가 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지요. 제가 연이어 압박을 가하자 아주머니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피가 날 정도로 꼭 쥐고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떤 행실 말입니까? 평소에 경비 일을 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턱대고 소리만 지르셨는데요? 온 동네 꼬마애들 다 찝쩍거리고 어떻게든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그러고 다 늙은 영감탱이가 애들한테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 애가 증인이죠. 저 인간만 보면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우. 저는 이를 악물고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을 싣지 않으려고 최대로 노력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방금 하셨던 말씀, 제가 정식으로 조사해서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 아주머니 말씀대로라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건넨 명함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터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앞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밤을 새워가며 사건을 쫓는 그런 취재기자였지요. 그것도 메이저 방송국의 기자 말이죠. 제가 주로 다루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들이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단지 내 갑질 사건들도 꽤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런 아주머니들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할 정도는 되었죠. 기자? 기자라고? 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일에 대해 제가 조사해서 공론화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렇게 입 아프게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분 고개도 못 들고 다닐 텐데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몰아가셨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죠.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듯이 제 팔을 당기셨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시아버지를 범죄자인 양 대했잖아요. 어린아이를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범죄자 말이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면서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어떤 아이가 친구를 놀이터에서 발로 차고 가방을 당기면서 괴롭히다가 막상 피해 아이가 울면서 도움을 외치니 오히려 그 입을 틀어막은 일은 어떠세요? 요즘 이슈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제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아주머니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검게 변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답니다. 그걸 잘못되었다고 꾸짖은 어른에게 와서는 당신이 뭔데 우리 귀한 아이에게 훈계질이냐며 갑질을 한 것도 좋은 기사감 아닌가요? 아니면 그걸 복수하겠다고 일부러 험한 일만 골라서 시킨다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 오지도 않은 택배가 사라졌다 같은 일 말이죠. 아주 완벽하게 기사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에 다른 주민들도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면서 다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등의 비난 섞인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아주머니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지요. 저는 그 뒤에 대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가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바람처럼 사라지더군요. 당사자가 도망을 치자 곁에서 편을 들던 아주머니들도 혼비백산해서 사라졌고요. 동네가 한동안은 오늘 이야기로 시끄럽겠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개운하다는 얼굴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제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것에 대한 허탈함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만 했습니다. 너한테 괜히 못난 꼴만 보였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잘못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점심 드세요. 제가 놀라운 소식도 가져왔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깜짝 놀라면서 지금껏 그 어떤 생일보다도 기억에 남을 순간이라고 뛸 듯이 기뻐해 주셨죠. 시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까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모든 일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서 불안하긴 했지만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이지 상상을 뛰어넘더군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시며 결국 그 아파트 단지와는 경비 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단지 내에서 힘이 좀 있는 사람인지 계약 만료가 되려면 한참이나 남았을 텐데 단지 내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해지를 요청하고 나섰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 아주머니가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도록 복수를 하고 싶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더러운 꼴 안 봐서 좋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자며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다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더군요. 경비를 자신이 싹 갈아치웠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서 조금만 물어도 술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맞춰 당당히 그 집을 찾아갔죠. 저를 본 아주머니 얼굴은 무슨 염라대왕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밀고 들어갔죠.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붙들고는 제발 자기랑 이야기하자면서 나가자 그랬죠. 당연히 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었고요. 나랑 이야기해요, 제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빌게요. 사과를 할 대상이 잘못되셨죠. 그리고 분명 먼저 시작한 쪽은 아주머니시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장이라도 사과할 테니까 제발 좀 나가서 이야기해요.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자 안쪽에서 한 거구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이었죠. 키가 좋기 190은 되겠더라고요. 누구시기에 이렇게 약속도 없이 찾아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는 줄은 알지만 꼭 말씀드리고 따질 것이 있어서요. 저는 아주머니를 밀어내고 아주머니의 남편과 마주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편분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말하며 녹음기를 보이는 곳에 내려놨어요. 아주머니의 남편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꽤나 침착해 보이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아이들 폭행 사건도 빼놓지 않았고요. 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부의 얼굴은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아주머니는 남편분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아주머니의 남편은 주먹을 부르르 떨 만큼 화를 참고 계셨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단지 내의 한 주민이 저지른 갑질을 주제로 기사를 쓰려고요. 당연히 그 주민과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낱낱이 밝혀지겠죠? 미쳤어! 진짜 요즘 세상에 어떤데 그따위 짓을. 내가 저번에 분명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 하는 걸 알게 되면 이혼이라고. 내 경고가 장난 같았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도 좀 들어봐. 이 상황까지 왔는데 무슨 말이 더 남았는데? 내가 당신 그 행동이 부끄러워서 이사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그러고 있잖아! 아주머니 남편의 분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저한테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무섭더군요. 아주머니의 남편은 제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바로 물어보셨고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시아버지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죠. 아주머니 남편은 다른 보상은 필요 없느냐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서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가만히 저를 보던 아주머니의 남편은 경비회사 계약 취소는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참 좋게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경비회사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끝까지 그 아주머니는 사과하러 오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혼당하고 미쳤다는 말도 있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도망을 쳤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진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마지막이 좀 개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런 인간은 어디를 가도 두 다리 뻗고 잘 지낼 팔자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무섭긴 하네요. 어디선가 우연이라도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그 아주머니에게 꼭 말해주고 싶네요. 지금 자신이 이혼당하고 불행하다 느낀다면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생각되신다면 앞으로 더 수렁으로 빠지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동네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아이들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장르를 말하자면 복수극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몇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최근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어 시원하게 한 방 먹이니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엔 집안 식구들 간의 갈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금지옥겹 외동딸로 자라나기도 했고 저희 가족이 원체 화목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 화목해지기 위해 필수 조건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집은 언제나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지금보다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며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고 했지요. 어렸을 적엔 이런 가정 형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곤 했었어요. 엄마, 나 옆집 순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 나도 가지고 싶어. 가방 못 사주면 하다못해 필통이라도 사줘. 미안해, 영미야. 엄마가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사줄게. 더 이쁜 걸로, 조금만 참자, 우리 딸. 다른 아이가 번듯이 들고 다니는 걸 나는 갖지 못해 참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끝내는 엉엉 울고 말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달래주시며 조금만 참자고 하셨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외동딸에게 필통 하나 못 사주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요. 아무쪼록 저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기에 성인이 되면서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저희 집의 분위기를 닮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20살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날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혼자인 크리스마스는 결코 보내고 싶지 않았기에 그날은 가족들이랑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며 보내려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일했던 화장품 매장에서 열심히 매대를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인지 앞에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뤄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저를 발견하자마자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까지 같이 와준 한 남자 때문이었는데요.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네, 근데 여기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제가 발견했으니 다행이네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멋들어지게 말했던 그 남자는 의사였어요.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저와 저희 부모님은 꼭 답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선생님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사양을 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괜히 사랑인가요? 재채기와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저를 진료해 주시며 몇 번 마주치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빠져버린 저는 정식으로 구애를 하게 되고 한 번만 만나달라라는 다소 구질한 멘트까지 날렸어요. 남편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참 귀여웠다고 하지만 저는 큰 용기를 낸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결국 결혼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사귀고 나면서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데는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늘 바쁜 생활로 자신보다 환자들을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그이가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멋지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거기다 저에겐 끔찍이도 잘해주었기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으니 이 남자와 결혼을 상상하고 있을 시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엄마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었어? 너 안색이 왜 그래?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나 큰 사고 쳤어. 저는 이 일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한 사실이요. 언젠가부터 속이 메스껍고 생리주기가 끊겨 테스트기를 사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치도 못했지요. 엄마 역시 당황하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 언제 시집가나 노래를 부르시며 결혼을 고대하시던 엄마조차 제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잠시 말문이 막히시고 말았어요. 그때 가장 침착하게 대처한 건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레 남편을 불러 전하니 남편은 듣자마자 저를 꼭 껴안으며 너무 잘된 일이라며 서둘러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은 행동력 빠른 사람답게 저희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당연히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 애를 가졌다고? 정말이니? 네 애 맞아? 확실한 거야? 아니 그럼 성준이 애지 누구에겠어? 그럴 리가. 저를 앉혀두고 네 애가 맞냐고 아들을 향해 물으시는 시어머니의 말씀 안엔 믿을 수 없다는 마음, 아들의 아이가 정확히는 저와 아들 사이의 아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전혀 저를 향한 배려 같은 것도 없었죠. 그날 전 앉아있는 내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결혼 생활에 돌입하자마자 만만치 않겠다는 인상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시누이와 미리 식구로 들어와 있던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실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의사인 장남아들이 고작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까지 내뱉으시면서요. 제발 성준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이 엄마 마음이 무너질라 한다. 난 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넌 어쩜 저런 무식한 계집애랑 결혼을 한다고 와서 엄마 속을 일이 썩이는 거야. 게다가 애라니. 애가 웬 말이니? 엄마,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더 이상 이러시면 저 화내요.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때까지 산 거라니. 못 산다, 정말. 극단적인 말씀까지 내뱉으시는 게 전화 넘어 들리는데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죄 없는 뱃속에 아기가 들을까 겁도 나더라고요. 남편의 반듯한 성품과 단정한 자세가 내심 시부모님에게서 온 것일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닮은 분은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부모로서 당연히 허락해줘야 한다며 첫 만남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외길만 보는 아이라 고집스럽고 딱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가씨가 데리고 살아주겠다니 고맙네요.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하니 늘 몸부터 챙겨요. 이런 다정한 말씀까지 얹어가시며 시어머니를 적극 막아주셨지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똑같은 의사로서 동네에서 오랫동안 내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풍기는 지적인 이미지와 선비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시는 분이었고 자연스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한 기간에도 끊임없이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가 명절에 올 때마다 부풀어 오른 배를 끌어안고 있으면 다 들리게 혀를 쯧쯧 찬다든지 애기 신세가 불쌍하단 말을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누이가 빵긋빵긋 웃으며 거들었죠. 새언니는 참 그러고 보면 얼굴도 두껍다니까? 엄마가 언니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엄마 생일이라고 오는 거 보면 난 못 그럴 텐데. 어머님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어머님 아직 저한테 화 많이 나셨어요? 저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일부러 더 맑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처음엔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보이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힘겹게 동네를 걷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바나나가 보이길래 사들고 시댁으로 향한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아침으로 밥 대신 바나나를 드신다고 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 제 딴엔 용기를 낸 것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옆에 마침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어머님, 이거 제가 길 가다가 어머님 좋아하는 과일이 보이길래 사와봤어요. 어머니 바나나 좋아하시잖아요. 냅두고 갈게요. 아이고, 꼴랑 바나나 사들고 여기로 온 거니. 됐다, 가라. 누군 지금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니? 너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올 거냐? 얼굴 들이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뺀질나게 들이민다고 그거 누가 좋아해 준대니? 난 우리 똑똑하고 이쁜 우리 둘째 며느리 말곤 보고 싶은 얼굴 없다. 아이 참, 어머님, 형님이 민망해 하시겠어요.
형님, 제가 먹을게요. 더우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좀 이따 어머니랑 백화점 나가기로 해서요. 형님도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데 임신기간이라 몸이 힘드시니까요. 동서는 여우 같은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온갖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2년 먼저 서방님과 결혼하여 식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미 시어머니와 유대관계가 깊어 보였어요. 문제가 있다면 저와는 전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더운 여름날 바나나를 사들고 온 며느리에겐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쫓아내듯 내보냈고 동서는 앞으로 이런 건 사오지 않는 게 좋겠단 말로 비웃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는 사람의 성의를 족족 무시하니 어느 순간부턴 저도 사람인지라 그 노력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에 마음도 슬퍼졌고요. 그래도 이런 제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한결같은 남편과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아시곤 늘 먼저 저를 챙기려 드셨죠. 가족들 앞에서 티나게 챙기면 혹시라도 눈총을 받을까 조용히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안부를 챙겨주시고 저희 집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배송시켜주시곤 했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책이란 매체에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통했는데요. 워낙 다독가인 시아버지를 따라갈 순 없었지만 추천해주신 책들이 모두 다 재밌어서 냄비가 타는 줄도 모르고 읽곤 했답니다. 남편은 이를 보고 저를 놀리기도 했지요. 아니, 책이 그렇게 재밌어? 당신 나중에 책방 하나 차리면 딱이겠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직업으로 안 삼았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책 읽는 재미가 이런 건 줄 요새 아버님 통해 알아가고 있어. 저는 정말이지 책과는 그리 거리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아버지 덕분에 그 묘한 재미를 알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더욱 질투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어요. 어머, 아버님, 형님에게만 책 선물해 주시게요. 저도 책 좋아하는데. 네가 책을 좋아했니? 성재 말로는 글자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좋아한다면 당연히 선물해 줘야지. 동서는 시아버지와 제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 꼴을 견딜 수 없는지 옆에 와서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동서는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같았어요. 어쩔 땐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사람이 저리 되었을까 싶어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동서는 부잣집 친정에서 물질적인 결핍 없이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피부과 의사에 사이좋은 언니도 있다고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동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시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듣고 말았는데 순간 울컥해서 제 아기를 내버려두고 소리를 버럭 지를 뻔했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가씨, 아니 좀 웃기지 않아요, 형님? 겨우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으면서 책 읽는다고 꼴값은 자기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 정의가 뭔지 정치가 뭔지 알긴 아냐고. 제 생각엔 분명 문자만 있는 걸 거예요. 그러고 안다고 착각하는 걸걸요? 진짜 가만 보면 웃기다니까요. 정작 자신은 몇 년째 구급 공무원을 해마다 떨어지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시누이, 깔깔대고 맞다며 맞장구 치는 동서, 뒤이어 이어지는 이 둘의 모습에 정말이지 주목이 꼭 쥐어졌어요. 그날 만약 제품에 아기만 없었다면 제가 정말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고 나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도 그 두 사람은 제게 한마디 격려의 말조차 없었습니다. 저라면 정말 의뢰이 형식적으로라도 칼만한데 말이죠. 저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어차피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사람과 보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 그날을 빼면 견딜만 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식구 되고서 많이 힘들지? 보아하니 재수씨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던데 내 동생 성미한텐 따끔히 질책해놨는데 이 녀석이 워낙 철부지라 들을지 모르겠어. 미안하다 당신한테 괜히 짐만 지어준 것 같아. 물론 남편은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런 길로 빠지게 될 줄 몰랐다며 제게 늘 미안해했어요.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어차피 명절이나 생신날 아니면 만날 일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애써 웃어 보였답니다. 당시엔 육아로 또 전쟁통을 혼자 겪고 있었으니 시댁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어졌고요. 하지만 운명같이도 이 일이 생기며 저는 시댁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한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아직 젊으신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이라니 믿기지도 않고 남편에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편도 의사이지만 너무 이른 발병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하여 물건을 깜빡하시고 어느 날 집 오는 길을 모르겠다며 전화를 하실 땐 설마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 했는데 치매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시댁은 한동안 이 소식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누이는 이 소식을 듣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대고 시아버지께서도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신 듯 담배를 태우러 가셨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생각하시던 분인데 이렇게나 생각이 많은 얼굴로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남편은 가슴 아프지만 괴로운 얼굴로 어찌되었든 병세를 늦추는 약을 먹고 도와주시는 상주 간병인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마땅히 없으니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이때 직접 자신이 돌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요? 그래, 이 사람이랑 전에 약속했었다. 둘 중 누구 하나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기 전까진 서로 돌봐주기로 약속을 지킬 때야. 사실 치매 환자 돌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결국은 증상이 심해지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간병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래 해왔던 병원 운영도 그만둔 채 시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왔으니 이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면서 만약 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면서요. 워낙에 뜻이 강경하셔 말릴 수도 없었네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너무나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일로 시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고 저 역시 그런 아버님을 보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잠깐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그 길은 어머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산책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잔디풀을 뜯으며 앉아있는 걸 보고 시아버지께서 물을 사러 잠깐 자판기 앞에 가셨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 도로로 뛰쳐나간 것이었지요. 저는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찰나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해맑게 잔디풀을 손에 쥐며 도로로 뛰어나가셨고 그 사이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마셨습니다. 시아버진 그 모든 광경을 생생히 목격하셨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잠 한숨 주무시지 않고 죄스러움에 한숨만 토하셨고 역시나 장례식이 끝나고도 집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시고 침대나 소파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일어나실 기력조차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러다 정말로 큰일 나요. 뭐라도 드셔야죠. 동서가 죽을 사와봤는데 이거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뭘 먹고 살겠니? 시아버지는 자기도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어야 한다며 크게 자책하셨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뛰어내리실까 봐요. 그 정도로 시아버지의 상태는 나쁘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과 제가 자주 방문하면서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기색을 보이셨지요. 허나 그조차도 너무 미미한 변화여서 이러다 돌아가신다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동서쪽 부부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에겐 일절 관심을 끊었어요. 서방님조차 연락이 뜸하셨죠. 남편조차 여기에 불만을 느끼고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젠가부턴 남편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 사태를 두고 보다 못하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시댁에 들어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는 어쩌고?
우리 아버님,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면 죽이라도 드시잖아. 옆에서 안 챙겨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아가씨도 공부다 뭐다 하며 밖에 나가 있고 아무도 아버님을 챙길 사람이 없어. 아버님 이러다 잘못될까봐 겁나.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필요하지만 아이는 시댁에서도 키울 수 있어. 남편은 제 말에 입술을 꾹 깨물더니 살짝 눈물이 고인 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병원이 이 시댁에선 꽤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안심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줄은 전 진정 몰랐습니다. 오직 시아버지를 보고한 결정이었는데 그 후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일단 시누이가 갈등거리였습니다. 시누이는 공무원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래는 혼자 카페에 나가 공부를 하더니 집에 들어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필 저희 부부가 시댁에 들어간 시점이었죠.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온 첫날부터 마치 자신의 방을 빼앗긴 아이처럼 기분이 나쁜 눈치더라고요. 아, 나 공부해야 하는데. 너 공부하는 거 방해 안 해. 그리고 네 새언니가 와서 아버지 돌봐드리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남편이 따끔하게 말하자 입을 다물었지만 소리 없는 불평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러 방문을 쾅 3개 닫는다거나 밤중에 시끄럽게 음악을 튼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어리광에 저도 슬슬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폭발을 하게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시누이가 갑자기 제 방에서 공부를 하다 저녁 준비를 하는 부엌으로 와선 우리 아이를 향해 역정을 내더라고요. 새언니,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아,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애 좀 조용히 시켜요. 아가씨, 아기 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정 시끄러우면 카페라도 나가서 공부하시든가요. 요 앞에 스터디 카페도 있던데 왜 거긴 안 나가시는 건데요? 나 그런 데선 공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오빠랑 언니랑 다 있고 아빠까지. 아, 짜증나. 시험 못 붙으면 다 언니 책임일 줄 알아요. 진짜 재수가 없으니까 웬 저런 여자가 들어와서. 시누이의 마지막 말이 기어이 열을 오르게 만들었지만요. 저는 그대로 시누이를 따라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성을 냈고 평소 화라고 낼 줄 모르던 제가 몰아붙이자 시누이는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아가씨! 잘 들어요. 나 아가씨 시녀 아니에요. 이 집 종으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시아버지 간병하러 들어온 거지.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함부로 막말하지 마세요. 알아듣겠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시누이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기 위해 나름 꾹 참아왔던 속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보니 시누이는 기가 한껏 죽은 듯한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을 정도로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시누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스터디 카페를 끊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산을 하나 넘으면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듯 이번엔 동서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얼굴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바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네, 형님, 전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가씨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끼리 화합은 하지 못할 망정 시댁에까지 들어가 살며 그렇게 맨날 싸움 만들면 되겠어요? 쌈딱도 아니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쌈딱이라는 말에 저는 눈앞이 한 번 다시 흩어졌다 돌아왔는데요. 시누이나 동서나 늘 저만 보면 먼저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려 그렇게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동서, 시아버지는 한번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면서 정작 아가씨 걱정이 된다며 번개같이 전화를 거는 거야? 대단하네 정말. 이러고도 동서가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아버님이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사로운 일로 연락하지 마. 어머 형님, 뭐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형님이야말로 착한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본데 그거 계속하세요. 제가 그 놀이 계속하게 해드릴게요. 천박하면 그거라도 잘해야 예쁨 받지 않겠어요? 전 여기서 이때 동서가 내던진 천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죠.
당시 남편이 옆에서 저와 동서가 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냐며 난생 처음 동서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나 동서나 어차피 애초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아버진 심한 우울증으로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였고 그 좋아하시던 책도 이미 멀리하신 지 오래였어요. 제가 아버님께서 기다리시던 신간이 나와 갖다 드려도 그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의 그림 일기를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의 기발한 묘안이었는데요. 남편을 통해 아버님의 어렸을 적 꿈이 작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림이나 글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잖아요. 만약 아버님 역시 현재의 아픈 마음을 글로 풀어내면 치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날부터 아버님 앞에 노트북을 갖다 드리고 일기든 무엇이든 좋으니 글을 써보라 권했답니다. 처음에 역시나 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지만 며칠 지나고 가끔씩 청소할 때마다 아버님 노트북을 확인해보면 파일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잠든 밤 홀로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신 모양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차도가 있을 거란 생각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대로 아버님은 글을 쓰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읽지 않았던 책도 찾으시고 전번에 제가 사드린 신간이 어디에 있냐 묻기도 하시고요. 아버님 여기요.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전편이랑 이어지지만 내용이 더 보충되어 있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 고맙다 아가. 아버님은 안경을 축혀 올리시며 제가 선물해드린 신간을 읽으셨고 그렇게 차차 회복을 해나가셨습니다. 신우이와 동서의 행태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신우이는 스터디 카페에 나간다는 명목으로 일찍 나가 밤 늦게서야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고 동서는 단 한 번도 시댁에 들리지 않았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건지 그게 전염이라도 될까 무서웠던 건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생겼으니 서방님이 진급을 하시게 된 겁니다. 서방님은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이치고 이른 진급이었어요. 동서는 갑자기 진급 파티를 하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서방님에게 불만은 있었다만 그래도 동생이 잘 되었으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좋은 와인을 한 병 사들고 가자고 했고 저 역시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면서도 골이 딩딩 울리더라고요. 가면 또 어떤 대난장 파티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이 저를 얼마나 껌처럼 씹어댈지 눈에 그려졌거든요. 동서가 사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자 신우이는 미리 동서와 함께 음식을 주워 먹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아주버님 오셨네요. 헉, 세상에 이 비싼 와인을, 어머, 나 이 와인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아주버님 센스 있으시다니까. 감사해요 아주버님, 잘 마실게요. 사실상 와인은 제가 직접 골라 동서의 취향에 맞춰 산 것이지만 동서는 내내 제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시터에게 맡기고 간 날이라 그날만큼은 홀가분하게 있다 올 수 있었지만 신우이와 동서가 한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편해 얼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내내 그러고 있다 10시쯤 되자 가자고 남편을 톡톡 재촉했죠. 형님! 잠시만요. 근데 갑자기 동서가 저를 붙잡으며 말할 게 있다고 자기 방으로 끄는 겁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뭐 할 말 있어? 형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동서는 뜬금없이 임신 사실을 밝히며 축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만약 거기까지였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동선의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해왔고 들어서지 않아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동서의 막말이 저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형님과 달리 천박한 혼전 임신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아시죠? 계획 임신이 이래서 좋다니까요. 저희는 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아이 계획이 척척 세워지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뭐라고? 왜요?
그러면서 동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임신에 고급 와인을 먹지 못해 아쉽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미 눈이 뒤집힌 후였지만요. 동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주절거렸습니다. 형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천박한 혼전 임신이라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뭐? 제가 못할 말한 거 없잖아요. 혼전 임신해서 왔음. 형님 대접받을 생각을 마셔야죠. 아, 제가 지금껏 형님 대접해드리니까 좋으셨어요? 저 한 번도 형님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막말로 의사 꼬셔 애배 결혼했으면 꽃뱀이나 다름없지. 안 그래요, 아가씨? 뒤에서 신우이가 맞장구를 치는 것조차 당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이후였으니까요. 동서는 깍 비명을 지르며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그럴수록 더 세게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이미 이성이 끊겨 본능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두둑 머릿결이 뽑혀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남편과 서방님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겨우 저를 동서에게서 떼어놓았지만 저는 계속 씩씩거리며 다시 말해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정되어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을 쯤에야 거실 쪽을 돌아봤는데 신우이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너무 심했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는 임산부였는데 말이죠. 동서가 나보고 천박하단 말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랬어. 나한테 하는 욕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아이까지 두고 하는 욕은 너무 듣기가 괴로웠어. 원래 몰상식한 여자야 무시해. 그리고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남편은 울먹이는 제 말에 오히려 쓰다듬어주며 잘했다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순간 남편 한 번 잘 얻었단 생각에 잠시나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머리채를 뜯은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이 일로 형제간의 의까지 상해버린 거죠. 서방님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임신한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저희 남편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잘못됐다며 맞섰는데 그러다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이를 알게 되었을 땐 제가 정말 괜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스럽더라고요. 아가야, 너랑 둘째 아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단다. 네, 아버님. 실은 나도 화가 많이 났단다. 우리 귀한 손주를 두고 둘째 아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너무 경솔했더구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혼내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께서 의외로 따뜻하게 다독여주시는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시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 뻔했지요. 시아버진 앞으로 동서와는 더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명절에도 따로따로 오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듣기론 동서 부부를 불러 크게 한번 혼을 내셨다고도 들었죠. 전 그렇게 동서 부부와 꽤 오랜 시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크고 있었죠. 우리 첫째 아이가 벌써 8살이 되었고 계획에 없던 둘째가 생겨 다시 육아에 치여 살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첫째 딸아이는 유독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 부분이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 벌써 2시간째인데 괜찮으세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우리 진이 데리고 이렇게 놀아주는 게 유일한 낙이다.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진이처럼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지디가 날 닮았나 보다. 시간이 지나며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호전되셔서 얼굴에 늘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셨는데요. 호전되신 이후론 우리 아이와 놀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책도 많이 읽혀주셨고요. 아이 역시 할아버지와 책 읽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해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어딘지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요 전날 둘째 내가 다녀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돈을 또 내어주고 말았구나. 네? 아버님, 그러면 안 돼요. 그날은 아버님 생신날이었기에 제가 직접 차린 생일상으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밥을 먹다 아버님의 말에 그만 깜짝 놀라 수저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의 반응에 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서방님은 대기업을 다니다 나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미 몇 번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사실상 더 이상은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선을 그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동서가 우는 얼굴로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 했다더라고요. 손주란 말에 마음이 약해지신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어주셨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한 게지. 근데 둘째가 그걸 너무 잘 이용하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아버님은 본인의 생일상 앞에서 한숨을 푹 쉬셨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서방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지난 일은 다 잊자며 전화가 와선 무턱대고 거액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걸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편 역시 동생인지라 외면하지 못하고 한 번은 거금을 내어주었고요. 이번에도 사업이 안 되면 단칼에 거절해야 하는데 아버님 또한 그런 면에서 마음이 심란하신 것 같았습니다. 참, 그런데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일까요? 반년 후 서방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좋은 투자처에 투자한 돈이 거금이 되어 왔다면서 말이죠. 그래, 잘 됐구나. 아버님은 이 말 한마디만 하시곤 더 얹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도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안심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의 SNS 계정에는 온갖 호화로운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와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V자를 하고 있는 사진, 서방님과 함께 떠난 요트 여행 사진 등등 알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 하루에 10개 이상씩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관심받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글을 올려대는데 보는 이가 괴롭더라고요. 신우이는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우이 SNS에도 동서에게 향수 선물을 받았다며 부자 언니 둬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두 사람에겐 아주 딱이었고 나중에 말씀드릴 이야기지만 당시 신우이와 동서의 추악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던 동서와 다시 만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전혀 교류 없이 지내던 와중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컸으니 지난 일은 다 풀고 이젠 가족처럼 지내자면서 말이에요. 사실 갑작스럽기도 하고 지난 일이라고 해도 감정이 좋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동서는 자기가 선물까지 준비했다며 집 앞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집 앞으로까지? 네, 형님, 제가 가야죠. 결국 집 앞까지 오겠단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오랜만이니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 혼자 나가려 했는데 주말이라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첫째와 둘째 아이를 딱히 맡겨둘 곳이 없어 같이 데리고 가게 됐어요. 아이들은 동서의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지라 무척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첫째 딸은 동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동서,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몇 년간 아무 소식도 없다. 왜 이기냐? 예전에 아주버님께서도 돈도 빌려주시고 감사해서요. 딱히 형님께 답례 인사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속으로 동서의 말을 듣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돈 빌린 것에 대해선 입을 싹 씻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먼저 꺼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동서는 형님 생각이나 사왔다며 백화점 화장품 선물 세트에 아이들 선물까지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이젠 다시 가족끼리 명절에 모이잔 말을 하더군요. 몇 년간 저희 친정에서도 차마 손 못 벌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는데 형님 생각이 유독 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서도 돈을 빌려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동서는 유독 이날 제게 고맙단 말을 반복하며 저 덕분에 요즘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알거렸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날 느낌이 묻어나 있어 깨름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 선물까지 챙겨주며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 동서가 먼저 그리 말해줄 줄 몰랐는데 고마워. 그리고 동서 말대로 아버님도 있고 하니 명절날은 다 같이 모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동서는 제 말에 새삼 감격하는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동서와 헤어질 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동서가 어쩌면 변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큰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 큰딸이 장이 좋지 않아 설사를 자주 했기에 혹시 배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몸 굴린다는 게 나쁜 말이지. 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어린애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온 것인지 놀라 대답을 재촉하니 글쎄 동서가 아이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 엄마처럼 몸 함부로 굴리면 네 엄마 꼴 나니까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혼전 임신을 겨냥해 천박하다는 말을 했던 동서가 기어이 제 자식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었죠.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를 만나러 나간 것 자체가 미친 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당장 이 일을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 중인지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반갑지 않은 사람인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작정이라도 한 건지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놓더군요. 새언니, 우리 이제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네요. 새언니 때문에 명절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동안 얼마나 민폐였어요. 다행이네요. 전 대답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우이나 동서나 똑같았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폭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진 아버님 때문에 참고 눌러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동서와 신우이의 뒤를 미행할 준비를 시작했고 그날 밤 바로 그 둘의 뒤를 밟았습니다. 둘은 처음에 호프집 같은 곳에서 만나 시시덕거리고 술을 진탕 마시더니 2차로 바로 어느 건물 지하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긴 유명한 호스트바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다 카메라로 찍어 남겼지요. 제가 그 사진을 터뜨릴 곳은 다름 아닌 서방님 앞이었고요. 저는 서방님께 만나자고 한 뒤 조용히 갖고 있는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시퍼렇게 질려가는 서방님의 안색을 보며 조금 동정심이 들긴 했지만 더 이상 좌시하기도 싫었어요. 형수님,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참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이런 여자였다니. 그간 내가 쥐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서방님은 주먹을 테이블로 쾅쾅 치더니 곧이어 눈물마저 글썽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신우이와 동서가 함께 호스트바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때로부터 1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의 국어학원에 원비를 결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술집이 즐비한 곳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더군요. 자세히 보니 신우이가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면 신우이를 집까지 업어다주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언제 신우이와 헤어졌는지 아니면 바람을 피는 건지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딱 봐도 10살에서 20살은 좋기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순간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지려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원치 않았지만 신우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더니 호스트바로 들어가는데 이른바 선수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는 한마디로 호스트바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엔 동서도 함께하고 있을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듣기론 신우이가 주말 밤마다 동서와 어울리다 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이 일을 신우이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딸이 그런 곳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게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까발려지게 되었지만요. 서방님에게 비밀을 폭로하고 며칠 뒤 동서와 신우이가 동시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의 죽일 듯한 눈빛을 하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무슨 용건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너 미쳤어? 어디 그걸 내 남편한테 폭로할 생각을 해? 맞아요, 언니. 언니 때문에 나 지금 우리 아빠 용돈 지원 끊겼고 다신 안 보겠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보고 상황을 책임지라고 나오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아가씨, 동서? 나한테 천박하다느니 뭐니 하더니 정작 가장 천박한 짓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책임지라고? 니들 분수나 제대로 알고 씹으려. 과연 니들이 호스트파 다니는 걸로 만족했을지 알아볼까? 내가 한번 더 파봐? 아니, 새언니. 저는 그게 아니고. 형님, 무슨 그런 무서운 농담을 하세요. 동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 잘 들어. 앞으로 내 딸 만나게 할 일도 없겠지만 행여나 길거리에서라도 만나 또 그런 말 했다간 진짜 천박한 게 누군지 동서 자식이 알게 될 거야.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둘 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썩 꺼져. 존칭을 써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반말로 경고를 날려주었더니 그들은 정말 캥기는 구석이 있는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문을 쾅 닫아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에 조그마한 책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간간히 와 도와주고 있고요. 책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만큼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참 많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이 글을 쓰며 정리할 수 있어 저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으며 부디 지루하지 않으셨길, 제 이야기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어가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